할까? 이게 한번 다시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기록하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도 한번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헤이, 대단하네요. 시간 맞춰서 참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 조금 늦게 들어온 학생을 위해서 1분 정도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떨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는 행동을 연구한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선택의 결과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왜 저런 행동을 선택했을까?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라고 전제를 합니다. 사실은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도 사회라는 것도 개인의 구성이니까 개인이 왜 저런 행동을 선택해서 그것이 상호작용한 결과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하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의 행동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과학 전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나아가서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회과학의 기반이 된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제학을 선택의 과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이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발달해 있기 때문에 발달해 있다는 말은 사실은 경제학이 우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리학을 자연과학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이 다른 자연과학보다 더 발달해 있다는 물리학자들이 더 똑똑하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물리학은 상대적으로 쉬운 현상을 연구합니다. 생명현상이라든지 화학현상은 물리현상보다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물리학자는 그중에서 쉬운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갈 수도 있죠. 똑같은 얘기를 경제학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여왕이라고 해서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앞서 있어서 다른 사회과학에서 본받고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경제학은 사람의 행동 중에서 쉬운 것을 갖다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적 연구하기 쉬운 행동입니다. 경제학의 행동은 다른 행동보다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정치나 사랑이나 이런 것보다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경제적인 선택은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물리학이 쉬우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나가야죠.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PPT를 띄우겠습니다. 이제 자 PPT를 개인의 행동 선택에 관한 7가지 원칙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경제학에 배울 내용을 나는 7가지 원칙으로 요약해서 행동이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개인 행동의 선택을 7개의 원칙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 행동도 그만해도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스토리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써니는 사과 3개를 샀을까? 사과를 3개 샀을까? 이 주제가 오늘의 연구를 탐구할 주제입니다. 써니라는 말을 했지만 나는 써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어느 인종인지 나이가 어떤지 이거는 난 추상화시키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비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걸 써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써니가 어떤 식으로 해서 사과를 3개 샀을까? 샀다는 행동은 뭘까요? 돈과 어떤 물건을 교환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일단은 가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격 1,000원짜리 사과를 3개 샀다. 그런 3,000원과 사과 3개를 교환했다는 말이죠. 이 문제를 연구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를 했을까? 그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더 아주 스토리 있게 얘기하자면 만일에 소년 탐정 김전일과 같은 아주 뛰어난 추리 탐정이 있다면 어떤 써니라는 사람이 돈 3천원을 내고 사과를 3개 사는 것을 보고 무엇을 추론해낼 수 있었을까? 예, 나는 그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나는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사과는 왜 돈을 내야만 줄까? 왜 공짜로 안 줄까? 이 얘기는 나는 공짜는 없다라는 원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그러면 사과 하나 살 때마다 1,000원씩을 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룰이 생겨나고 나서 써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3,000원을 내서 상대방에게 주고 사과 3개와 바꿨습니다. 왜 그걸 바꿨을까? 그런 행동으로부터 뭐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까? 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택의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파트고 여기에서 전반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써니는 사과를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꼭 3개만큼 샀을까? 왜 3개에서 멈췄을까? 왜 3개만큼 샀을까? 그 얘기를 세 번째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단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의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면 써니는 사과를 더 살까 덜 살까? 아마 소비량을 준다라고 얘기했다면 왜 줄어들까?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과가 미래에 치매 예방에 좋다든지 하여간 사과를 먹으면 건강이 좋아서 오래 산다는 말이 있으면 소비량을 늘릴까 줄일까? 늘린다면 왜 늘어날까? 여섯 번째는 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과를 사기 전에 여러 개의 사과를 산다면 사과를 사기 전에 가급적 싼 데 가서 사야 됩니다. 그때 몇 가게나 둘러봐야 될까? 예를 들어 100가게가 있다면 100가게를 다 둘러보고 살까? 아니면 몇 가게만큼 둘러보고 또는 어떤 룰에 의해서 더 이상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될까? 그 얘기가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마지막으로는 농부는 사과나무를 몇 그루나 심어야 될까라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상을 할 때는 같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어떤 틀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면 과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정직하게 살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보면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사과나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수확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사과의 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지식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 사고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이것을 7개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질문으로부터 나는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과는 왜 사과를 3개 샀을까를 갖다 나는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설명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과를 왜 돈 1,000원씩 주고 사야 할까라는 데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원칙,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원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공짜는 없다. 뭔가 얻으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얻는 것을 이득이다라고 하면 이득에는 반드시 포기하는 것, 그걸 비용이라고 한다면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득에는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공짜는 없다. 이게 경작의 제1원칙입니다. 공짜는 없다.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써니가 3,000원을 주고 사과 3개를 교환했다라고 할 때는 사과 3개 얻는 이득이 비용 돈 3,000원을 포기하는 비용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사과 3개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돈 3,000원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면 그 사람의 행동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득이 비용보다 클 때 어떤 행동을 하기 마련이답니다. 사람들은 이득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 나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비교하면서 전철을 탔는데 역도 아닌 곳에서 송내 부근을 지나다가 멈춰서 1분이 지나 2분이 지나 3분이 지났다. 그거를 두고 자연과학적인 이유, 기계가 고장이다. 사회과학적인 이유, 이 기관사가 지금 동시를 짓기 위해서 변덕을 부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많은 사람들은 고장을 먼저 의심하고 기관사가 그럴 일은 없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암묵적으로 기관사가 부담하게 될 이득과 비용을 비교했었습니다. 이득은 시감을 놓치지 않고 동시를 당장 짓는 겁니다. 비용은 사실은 내가 갑자기 여기서 기관사를 그만두고 기관차를 멈추고 시를 짓기 위해서 길도 정류장도 아닌 곳에 세워놨을 경우에 이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얼마나 크냐.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라고 우리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랍니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놓고 이득과 비용을 생각해봐라. 다만 난 이거를 주의를 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득과 비용을 비교할 때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랑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득과 비용에 따라 때로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기냐 이타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타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타든 이득이든 자기의 주관적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야 된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과를 왜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3개만큼 샀을까? 이걸 나는 여기 하나 더와 비교하라 또는 한계 원리라고 해놨는데 마지막 한 단위가 중요하다라는 말, 경계선에 있다는 걸 우리는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계 원리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한 단위 하나 더 할까 말까 이 부분에 주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목하라. 하나 더와 비교하라. 마지막 한계에 주목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과 가격이 오르면 어떨 거냐라는 걸 얘기할 때 나는 인센티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는 사람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센티브는 뭘까요?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을 주거나 어떤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 포상과 처벌 같은 것이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센티브죠. 여러분들 성적이라면 성적 장학금은 플러스의 인센티브고 학사 경고는 마이너스의 인센티브입니다. 그 인센티브는 사람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원칙이죠. 다섯 번째 원칙은 2차 효과를 잊지 마라. 당장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나중에 은밀하게 나중에 나타나는 효과까지도 이득과 비용을 비교할 때 당장의 이득과 비용만이 아니라 나중에 서서히 나타나는 이득과 비용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젊었을 때 신나게 놀자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후회할 수도 있죠.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사람은 선택해야 되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선택한답니다. 이득과 비용의 눈앞의 이득과 비용만 보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과 비용도 같이 생각해라. 그걸 2차 효과는 잊지 말랍니다. 그게. 정보도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사과 가게를 몇 군데나 둘러보고 사과를 살까라는 거로부터 나는 정보도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과 가게 하나 둘러볼 때마다 다리도 아프고 시간도 들죠. 그러면 모든 가게를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와 만나보고 뭐 데이트도 해봐야 알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우자 후보와 다 데이트하고 나서야 배우자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가게를 탐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라 또는 학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는 조금 추상적이고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죠. 사람이 이득과 비용을 갖다 어떤 정보로부터
미래의 이득과 정보를 예상하고 예측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지식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옛날 같으면 질병에 걸렸으면 이게 신이 노여워해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구술했죠.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행동이었을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죠. 사람은 어떻게 질병이 세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이 코로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 지식의 범위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선택의 폭이 또 경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람은 주어진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뭔가를 배워나가면서 자기 행동을 수정해 나갑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마지막 7번째 원칙, 과학적으로 사고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이제는 첫 번째 이 문제부터 해봅시다. 왜 꼭 돈을 주고 사과를 사야 하느냐? 문제부터 해봅시다. 나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게 왜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을까라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사과를 소비하려면 누군가 사과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사회, 경제 전체를 생각하면 경제 전체에 누군가 사과를 먹으려면 농부 누군가는 그 사과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제 전체의 소비량은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초과할 수가 없답니다.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신이 가혹하게 우리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는 못하게 만들어놨어 하고 신을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공짜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소비하려면 누군가는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도록 생산량을 늘리면 될 거다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누군가는 더 많은 노동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노동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동을 바치는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노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고 뭔가를 갖다 먹으려고 합니다. 공짜로.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 노동의 대가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의 노동으로 생산해낸 거는 노동한 거를 소비하는 양을 보다 작아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기술적인 제약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전에는 우리는 희소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희소성은 자원 제약을 우리에게 줍니다. 공짜는 없게 만듭니다. 이것을 갖다 개인에게 강제를 하려고 하면 개인을 가계 단위로 생각하면 가계는 가계 전체가 소득을 벌어온 것을 넘어서서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빚집니다.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소비는 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산제약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예산제약. 자원제약을 이 예산제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제 전체가 자원제약을 가지고 있으면 개개의 가구에게는 예산제약을 지키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제약은 자원제약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개인에게는 공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그거를 모든 드로잉을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집안이 깨끗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집안이 모두 깨끗하고 장롱에는 깨끗한 옷이 잘 개어져 있는 이유는 제절로 그렇게 되긴 마련일까요? 나는 아까 소비량 생산량 사이에는 저는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는 예를 들어 세탁, 청소, 뭐 이런 거에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양이 생산량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누군가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세탁하고 그걸 정돈해 놨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룸을 얻어서 바깥에 나와서 살면 그걸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내 방이 제절로 청소가 되는 게 아니었네. 세탁이 제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네. 옷을 개놓는 게 제절로 되는 게 아니었네. 사과도 제절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절로 생산되는 건 가치가 없겠죠. 따라서 희소성의 제약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라는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경우는 사기죠. 사실은 책에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책에 옛날에 시인 키트에 의하면은 서부로 가면 레스토랑에서 공짜 점심 프리런치라는 광고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겉보기에는 공짜였지만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작은 돈을 내면 점심은 공짜인데 점심에 주는 게 짠 크래커 같은 거였답니다. 그걸 먹으면은 옛날에는 서부에는 살롱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살롱에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팝니다. 그런데 점심은 공짜라는 말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점심은 크래커 짠 거를 주는데 그걸 먹으면 물이 먹고 싶어 합니다. 물은 안 줍니다. 따라서 맥주를 사서 마셔야 되는데 맥주값에 그 음식값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도 간혹 가다 그런 건 합니다. 공짜 폰 또는 돈 버는 법을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이거 100% 사기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왜 사과를 3개만큼 샀을까? 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사과 3개를 하여간 샀다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네요. 나는 돈 3,000원을 주고 사과 3개를 샀으면 나는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전일과 같은 탐정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3,000원을 내고 사과 3개를 선택했다면 저 사람에게는 적어도 사과 3개로부터 얻는 이득이 돈 3,000원이라는 포기, 가치 있는 걸 포기하는 걸 비용이라고 합니다. 얻은 거의 가치를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과 3개로부터 얻는 이득이 돈 3,000원이라는 걸 포기하는 대가보다도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라 입니다.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라. 그래서 이득이 더 크면 그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합니다. 같으면 어떨까요? 같으면 묻자버려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다. 어느 한쪽이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그 행동을 하고 비용 쪽이 더 크면 그 행동을 하지 말고 같으면 동전을 던져서 선택해라.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경우에 같거나 크면 사과 3개를 산다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같다라는 경우는 무차별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얘기해 봅시다. 나는 희소성의 세계에서는 사람은 얻는 것은 크게 하고 잃는 것은 줄이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는 것의 가치가 잃는 것의 가치보다도 더 크면 그 행동을 하는 게 순이득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합니다. 잃는 것 쪽이 더 크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희소성의 세계에서는 그걸 아껴야 되니까. 희소성의 세계에서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득이 비용보다 같거나 큰 경우면 그 행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로직입니다.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과 3개와 돈 3천을 교환했다는 것로부터 사과 3개로부터 얻는 효용, 단위가 같아야지 대소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만족의 증가라고 합시다. 그 만족의 증가를 효용이라고 얘기합시다. 사과 3개로부터 얻는 추가의 만족이 돈 3,000원을 포기해서 잃는 만족할 수 있는 기회, 이걸 갖다 포기한 거죠. 그걸 갖다 난 비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내가 안 쓸 수도 있었다. 이 행동을 포기하면 그걸 아낄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3,000원의 비용을 갖다 돈 3,000원의 비용을 이 경우는 말하자면 각오했습니다. 자, 내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김지민 양에게 먼저 묻습니다. 사과 3개의 이득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과 3개로부터 얻는 나의 만족이니까. 그런데 돈 3,000원을 내가 먹어봤더니 별로 맛도 없어요. 돈 3,000원의 비용, 그거로부터 포기한 만족이란 건 뭐를 얘기할까요? 돈 3,000원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 뭘까요? 그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 3개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떨까요? 김지민 양? 사과 돈 3,000원의 비용이라는 건 뭘까요? 과연? 돈 3,000원의 만족보다 사과 3개가 더 나으니까 예, 그거를 비용으로 쓰고 사과 3개를 얻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 돈 3,000원으로 이 비용이다라는 건 뭘까요? 돈 3,000원에 어떤 만족을 포기했다라고 그랬는데 네. 돈 3,000원 먹어봤자 별로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돈이 몇천 원이든 그거 주고 사과를 다 바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돈 3,000원의 비용이란 건 뭘까? 효용으로서 포기한 만족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 돈 음, 3,000원에 있는 포기한 만족 뭘까요? 사과 말고도 다른 것을 바꿀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 돈 3,000원 가지고 사과 말고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빵을 3개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거 가지고 꽃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옷을 살 수도 있고 3,000원짜리 옷이 뭔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 중에서 돈 3,000원을 그냥 불쏘시개를 쓸 수도 있고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한다면 그 중에 어떤 만족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돈 3,000원을 그냥 꽃을 사는 경우에 만족은 뭐 30이고 커피를 사 먹을 때의 만족은 50이다라 그러면 50쪽입니까? 30쪽입니까? 비용은 큰 쪽입니까? 작은 50점? 쪽? 예, 큰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사 먹지 않고 돈 3,000원을 최선의 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때 얻는 만족이 뭐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돈 3,000원으로 사과 3개를 사 먹었을 때의 효용과 돈 3,000원을 사과 말고 다른 최선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포기한 거, 그걸 포기한 셈이죠. 그 만족을 비교해서 사과 쪽이 더 크니까 사과를 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돈 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면 어떤 용도일 때 만족을 얘기해야 됩니까? 최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과가 최선이라면 차선이겠죠. 차선의 용도로 쓸 경우에 얼마나 만족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쪽이 차선이 더 높으면 그쪽을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과를 사 먹었다. 사과를 사 먹는 것과 사과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면 얼마만큼 만족을 구하느냐. 그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이득이 사과의 이득이 다른 용도로
했을 때 그 최고의 효용보다 더 크면 사과를 샀다.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조금 요 얘기, 나는 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요 얘기, 이거 안 그려지네. 주석 작성을 또 눌러야지 되는구나. 자, 내가 다시 얘기하면 자, 이렇게 어지워서 그렇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가 자꾸 뒤로 넘어가네. 자, 그리기 요거 요거를 얘기하려니까 그렇게 어렵네요. 사과 3개의 이득이 돈 3천원의 비용보다 크다라는 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사과 3개를 먹어서 느끼는 만족과 돈 3천원을 최선의 용도로 사용해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 그 2개를 비교해서 사과 쪽이 크다라면 그걸 사고, 돈 3천원으로 최선의 더 이쪽 비용 쪽이 더 크다면 이 행동, 사과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추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선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안, 2개의 대안이 있을 때도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박희재 군에게 묻습니다. 자, 나는 대안 0과 1 사이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안 0의 이득은 B0, 베네핏 제로입니다. 대안 1의 이득은 B1입니다. 코스트, 비용, 포기하는 것이 대안 0은 C0, 대안 1은 C1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제로에서 머물러 가지고 이걸 따져봤습니다. 자, 대안 제로에 있다라고 해서 대안 1로 넘어가면 그런 행동을 내가 할까 말까, 대안 제로에서 대안 1로 넘어갈까 말까를 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비교하려면 추가 이득을 비교해야 됩니다. 대안 0에서 대안 1로 넘어갈 때 B1 빼기 B0는 추가 이득입니다. C1 빼기 C0는 추가 비용입니다. 요것이 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0에서 1로 넘어가는 행동을 하라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0에서 1로 넘어가기 때문에 1로 바꿔야 됩니다. 즉 1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내가 박희재 군에게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나는 0에서 1로 넘어가는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1을 먼저 선택했다고 합시다. 1을 디폴트로 선택했습니다. 디폴트는 거기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1에서 0으로 바꿀 경우에, 그래서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을 뭐 하느냐를 비교를 하면 이 경우에 1에서 0으로 바꿀 동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습니다. 박희재 군에게.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0에서 시작해서 0이냐 1이냐를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1에서 시작해서 1이냐 0이냐로 따져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까요? 아닐까요? 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희재 군? 결과가 바뀔 것 같습니다. 왜 바뀝니까?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바꾼다면 좌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0 빼기 B1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C0 빼기 C1이 되겠죠? 그러면 네. 이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거에 해당하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지요. 따라서 B0 빼기 B1은 C0 빼기 C1보다 작습니다. 작다는 건 뭘까요? 1에서 0으로 바꾸지 말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1에서 시작해도 1에 옵니다. 0에서 시작하면 1로 바꾸라고 하고 1에서 시작하면 바꾸지 말아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어떻게 어떤 거를 디폴트로 삼았어도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말하자면 이걸 따질 때 2개의 대안이 있을 때 나는 행동 여부의 선택이다라는 이것을 2개의 대안이 있을 때로 응용을 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를 비교할 때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라.
아무것도 안 할 때 비교해서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면 그 행동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0과 1 사이에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아무 데서나 시작해라. 0에서 예를 들어서 시작해라. 그래서 0에서 1로 넘어가는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로 바꿔서 생각해라. 그러려고 그러면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비교해라. 그래서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크면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0과 1을 비교할 때 0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교하든 1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교하든 결과는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박희재 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충할 기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나는 두 개의 대안이 있을 때 0과 1의 추가 이득, 추가 비용을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개의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세 개의 대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희재 군은. 대안이 세 개가 있다. 1, 2, 3 세 개가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각각의 이득과 비용이 다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바꿀지 안 바꿀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세 개의 대안이 있을 때 나는 조금 아까 0과 1 두 개의 대안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시작해라. 그래서 바꿀지 안 바꿀지를 결정을 해서 바꿀 경우에 추가 이득, 추가 비용을 해서 어제 선택했던, 예를 들어서 0에서 선택했으면 1로 바꾸는 이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크면 1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선택해라. 입니다. 두 개의 대안이 있을 때는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서 다른 쪽으로 옮아갈 것이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셈입니다. 맞습니까? 두 개의 대안에서 선택하는 방법. 나는 네. 그거를 세 개의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세 개의 대안이 있으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세 개 다 각각 두 개씩 비교해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맞습니다. 세 개 다 비교하면 됩니다. 세 개를 어떤 식으로 비교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개씩 짝지어서 더 큰 이득이 나오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씩 짝지어서 짝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세 개의 대안이 있으면. 이제 두 개를 먼저 비교한 다음에 그 예, 중에서 좋은 거랑 이제 남은 거랑 비교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짝짝짝입니다. 알겠습니까? 1안과 2안을 비교해 봅니다. 어디에서 출발해도 된다고 그랬죠. 1안을 기본으로 삼아서 2안으로 갈 때 추가 이득, 추가 비용이 어떻게 되지? 둘 중에 승자를 결정합니다. 그것과 세 번째 안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인을 합시다. 이제 100개의 대안이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100까지 대안이 있습니다. 박희재 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똑같이 처음에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씩 계속 비교해 맞습니다.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1안과 2안을 비교해서 그 승자와 3안을 비교합니다. 그 승자와 4안을 비교합니다. 그 승자와 5안을 비교합니다. 100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자연수가 선택의 범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1000까지, 만까지, 억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자연수가 다 되지요. 그러면 말하자면 대안의 수가 무한히 많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 생깁니다. 두 개씩 차례로 비교해 나가면 됩니다. 사실은 모든 자연수라고 하면 모든 유리수, 양의 유리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 무한히 가까운 유리수는 자연수에 다 대응이 되니까 따라서 무한하다라고 해서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비교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 어떤 것이 선택이 되느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원칙에 맞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둘 사이를 비교하면 어떤 식이 되느냐면 만일에 효과를 갖다 얘기해서 이득이라고 바꿔놓으면 이득이 같다면은
그 중에서 추가 이득, 추가 비용을 차례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어느 것이 똑같은 사과를 살 때 한 군데는 700원, 한 군데는 800원, 한 군데서 900원 하면 어디 가서 사게 되느냐면 700원 하는 데서 사게 됩니다. 왜 700원일까? 추가 이득, 추가 비용을 비교해 보면 거기 가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비용은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같은 거라면, 같은 비용이라면 이득은 가급적 늘리려고 합니다.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이득의 비율이 큰 걸 우리는 때로는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용이 작은 것, 가성비가 높은 것, 그것을 우리는 경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경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이라는 말은 비용을 적게 들인다는 말입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경제적인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경제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의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행동을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부르고, 그런 선택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합리성이 별게 아니죠. 그러면 경제 원칙이 별게 아니죠. 이득과 비용을 차례로 비교해 나간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나는 여기서 주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것, 경제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물질주의적이냐 이기주의적인 것만 의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기주의냐? 나는 경제 원칙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자체가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이런 거 아끼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정치인은 물질적인 것보다 명예나 권력을 훨씬 더 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이득과 비용을 변형시킵니다.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기적, 물질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경제 원칙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경제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에 전철과 기관사를 갖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일 어려운 문제다라고 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나는 써니가 사과 3개와 돈 3,000원을 교환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써니에게는 사과 3개를 먹는 어떤 가치, 욕망의 만족이 돈 3,000원을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보다 더 이득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써니는 사과를 살 때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꼭 3개만큼 샀습니다. 왜 꼭 3개야?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학은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 뿐만 아니라 왜 꼭 그만큼 했지? 라는 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왜 써니는 꼭 사과를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3개만큼 샀을까? 써니는 하나도 없는 것보다 하나를 더 좋아했습니다. 첫 개째도 사고, 2번째 사과도 사고, 3번째 사과도 샀는데 4번째 사과부터는 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꼭 3개만큼 샀느냐? 자,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석을 해야 되겠네요. 저 뭡니까? 주석을 그리기를 해서 먼저 요거에 주목을 해보세요. 요거에 총효용이 다한 것 같다라고 하자. 사과를 하나도 안 써먹었을 때에 비하여 하나 사먹었을 때는 50만큼 만족을 느낍니다. 2개에서는 90, 3개에서는 120, 4개일 때는 140만큼만 만족을 느낍니다. 이 만족으로 이득을 측정했습니다. 이 만족이다라는 걸 갖다 만족의 정도를 얘기할 때 효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효용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총이득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총 이득이 0, 50, 90, 120, 140으로 늘어납니다. 이 사과라는 것이 희소하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총 효용, 그로부터 얻는 만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 주세요. 이건 사과가 아직 희소하다는 말입니다. 사과는 희소합니다. 그런데 돈도 희소한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서는 총 비용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 가능한 걸로 하기 위해서는 이 돈 1,000원이 얼마만큼 효용이 있을까를 갖다 따져야 됩니다. 1,000원의 효용을 30U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1,000원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느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만족이 30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다른 상품의 종류가 아주 많으니까 30에 고정돼 하나 돈 1,000원의 효용은 30이라고 일정하다고 간주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를 살 때는 돈을 1,000원을 내야 되니까 30UT, 두 개를 살 때는 2,000원을 내야 되니까 60UT, 세 개를 살 때는 3,000원을 내야 되니까 90UT, 네 개를 살 때는 4,000원을 내야 되니까 4,000원 120UT, 1원당 0.03UT씩 나가는 거죠. 가격 곱하기 0.03만큼이 나갑니다. 그래서 4개 살 때는 4,000원을 내야 되니까 4,000원 곱하기 0.03 해서 120UT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 사과를 몇 개만큼 사야 되느냐? 라는 걸 이제 따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럽시다.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이제는 아까 박희재 군이 얘기한 대로 0개와 1개를 따져봅시다. 대안 0과 대안 1을 따져봅시다. 자,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추가 이득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추가 비용이 얼마입니까? 30입니다. 맞습니까? 50, 30. 따라서 0개보다는 하나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 선택합니다. 이제는 한 개 사는 것과 두 개 사는 것을 비교합니다. 하나에서 두 개로 하면 50유틸에서 90유틸로 늘어나니까 추가 이득이 40유틸입니다. 40유틸이니까 이쪽에 한 추가 비용과 비교합니다. 30유틸입니다. 30유틸입니다. 두 개째도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크니까 1개보다는 2개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3개 쪽을 선택할 때는 잠시 건너뛰고 1개, 2개에서 1개가 승자, 2개가 승자입니다. 3개가 승자라고 치고 4개째는 사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4개째는 사실은 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이득은 20에 불과하고 추가 비용은 30이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젠 3개째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거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나중으로 밀어놨었습니다. 3개째를 살 때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사과를 사는 문제를 갖다 얘기할 때 사과는 물론 낱개로 삽니다. 2.5개 같은 건 살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사과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과를 소비할 때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사과를 소비하는 건 일종의 산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지만 일종의 속도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속도입니다. 속도라는 말을 얘기하자면 사과를 3개를 산다는 것은 하루에 3개를 산다, 한 달에 3개를 산다, 1년에 3개를 산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속도, 이 속도는 사실은 사는 기간을 변동시킴으로써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낱개로 사더라도 하나를 사가지고 이틀로 나눠 먹으면 0.5개씩 소비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0.5개의 소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2.5개째의 사과를 생각합시다. 2.5개째의 사과에서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비교한다고 합시다. 그럼 추가 이득은 어떻게 될까요? 40과 30의 중간쯤 35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5개째의 사과를 한 개 비용과 비교하면 30, 30이니까 30이죠. 30보다는 큽니다. 2.5개째 사과가 있다면 우리는 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2.9개째의 사과는 어떨까요? 30보다는 조금 더 컸을 겁니다. 따라서 샀을 겁니다. 3.1개째 사과는 어떨까요? 그건 안 샀을 겁니다. 따라서 사실 3개를 경계로 해서
3개에서 30위틀로 갔다는 건 3개보다 약간 적은 수치에서는 사야 되고 3개보다 약간이라도 많은 수치는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일반적으로는 3개째의 사과를 사야 된다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조금 어려웠죠. 우리는 연속성을 도입한 겁니다. 사과의 소비라는 건 일종의 속도다. 속도는 사실은 낮게로 사더라도 사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사실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째 사과까지는 사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됐을는지는 몰라도 내가 어렵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모든 드로잉을 지우고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빵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사과나 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빵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의 용은 점점 감소하는데 이것을 점점 감소한다는 걸 한자는 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단위의 효용을 한계 효용, 나는 추가 이득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만족이라고 할 때는 효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마지막 한 단위를 추가되는 것을 한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지막 한 단위. 그래서 한계 효용, 마지막 사과의 효용, 한계 효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계 효용이 점점 감소하기 마련이다라는 걸 한계 효용은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식을 나가기 전에 하여간 이런 얘기만 합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빵의 한계형, 사과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되지요. 빵의 한계형이 빵의 가격 곱하기 돈 이론의 형보다 같거나 큰 한계선까지 빵을 사야 된다. 또는 사과를 사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10분 정도 쉬고 그러니까 지금이 58분입니까? 그러니까 10분 쉬어서 53분이네요. 저 뭡니까? 2시 3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10분 뒤에 만납시다. 네. 다시 들어오세요. 예, 손 좀 한번 흔들어 보십시다. 예, 손 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힘을 내서 파트로 넘어갑시다. 저 화면 공유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요것이 뭐더라? 이거던가요? 오케이. 자, 나는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빵의 한계 효용이 빵의 가격 곱하기 돈 1원의 효용, 빵의 한계 효용이 빵의 가격 곱하기 돈 1원의 효용보다도 같거나 크다면은 빵을 사야 된다. 세 개째의 빵의 한계 효용이 30유틸이었으니까 빵의 가격 1,000원 곱하기 돈 1원의 효용 0.03유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0유틸, 0.03, 30유틸이죠. 30유틸이 같아지는 점까지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려니 봅니다. 내가 여기에서 50이니 90이니 120이니 또 이렇게 유틸을 얘기했는데 유틸이 뭐예요? 그거 관찰 가능한 거예요. 뭐 뇌파 탐지기를 하거나 또는 도파민에 뭐 가지고 만족의 정도를 잴 수 있나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저렇게 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런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이러한 추론의 배경이 되는 것은 만일에 이런 것을 관찰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뭐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것이냐? 뭐라고 추론을 할 것이냐? 아마도 김전일이라고 하면 이거를 재지는 못하고 관찰한 걸 가지고 이럴 겁니다. 저 사람 2개는 사고 3개도 사고 4개째는 안 샀네? 그럼 왜 그럴까?
나는 조금 아까 한계형 체감의 법칙을 얘기했지만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만약에 한계형이 점점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채로 머물러 있거나 거꾸로 오히려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이게 꼭 뭐 이 수치는 아닐런지는 몰라도 사실 만일에 한계형이 체감하지 않는다면 두 개째를 산 사람은 세 개째만 살 뿐만이 아니라 네 개째도 당연히 사겠죠. 32주택보다 더 크니까. 같거나 크니까. 그럼 첫 번째 거를 산 사람은 두 번째 사과도 사고 세 번째 사과도 사고 돈이 떨어질 때까지 다 사과만 샀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소년탐정 김전일은 계측을 하지 않아도 한계형이 체감하는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좋습니다. 소년탐정 김전일은 그렇다 치고 저렇게 그래도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수치를 0, 50, 90, 120 이런 식으로 열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가정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추론한 결과를 관찰해가지고 그 관찰된 결과가 우리에게 맞느냐 아니냐를 갖다 가지고 과학성을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 이 만유인력의 상수는 얼마다라는 걸 갖다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만유인력은 두 개의 질량의 곱이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유인력 어떤 뭐예요? 그건 신이에요? 아니면 물건이에요? 아니면 추상적인 거예요? 힘이에요? 뭐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네모났어요? 그거 우리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예측한 결과가 현실에서 잘 설명하고 현실에 예측한 결과가 맞아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얘기가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조금 버터로 나옵시다. 하여간 이것을 서로 측정할 수 없어도 이렇게 추정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통찰과 또 이해와 설명력 또는 예측력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빵의 한계형을 우리가 MU,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한다고 합시다. 빵의 MU는 빵의 한계형은 소비량, 빵의 소비량 Q에 의존합니다. 빵의 가격을 P라고 하고 돈 이론의 효용을 람다라고 부른다면 이거를 우리는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표시하는 게 조금 이공계 학생이 아니면 난 수학 자신 없는데요 라는 사람도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하나의 수식만 여기서 쓰겠습니다. 최소한도의 수식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MU는 MUQ, MU라는 건 효용 함수입니다. Q의 감소 함수입니다. Q가 증가하면 MU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람다 곱하기 P, 람다, 요거는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는 영어의 L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람다. P는 가격, 프라이스의 약자입니다. 람다 곱하기 P, 그래서 돈 1,000원의 한계유형보다 Q 사과 하나의 한계유형이 같거나 크면 그 사과를 사라. 어디까지? 요 부등식이 성립될 때까지. 따라서 이걸 Q를 무한히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 등호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은 요겁니다. MUQ는 람다 곱하기 P다.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MU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용 함수고 한계 효용 함수고 람다는 그 사람의 돈 이론의 한계 효용이고 P는 가격이니까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Q를 결정할 수 있는 방정식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fx는 0에서 x를 구하라는 방정식인 것처럼 MUQ는 람다 P라는 말은 Q를 결정하는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수나 식이라고 나오면 나는 수학이라고는 싫어하는데 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식입니다. MUQ는 람다 P라는 건 하나의 방정식이다. Q를 결정하는 방정식이다. 여기서 MU는 감소함수다. 람다는 이론의 한계형이다. P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동욱 군에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하나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MUQ는 람다 P를 방정식이라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P,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인 Q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다른 거는 변하지 않고 P 가격이 1,200원으로 20%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Q는 어떻게 될까요? Q의 값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대로다. 뜬금없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요? 이것을 Q를 결정하는 방정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가격이 1,200원으로 올라가면 소비량이 3개에서 3개보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라고 문제입니다. Q가요? 예, Q가. 늘어날 것 같아요. 자, 따져봅시다. P가 1,200원으로 올라가면 우변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지요. 그러면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좌변도 증가해 줘야죠. 좌변이 증가하려면 Q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3개에서 더 증가하면 MUQ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힌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그래서 MU는 감소함수라고 그랬습니다. 함수값이, 감소함수의 함수값이 증가하려면 독립변수 Q의 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감소함수라는 건 뭡니까? Q가 늘어나면 MU는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Q가 줄어들면 MU가 늘어난답니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Q는 줄어들어 줘야 됩니다. 즉, 써니는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를 덜 사 먹을 겁니다. 나는 일종의 수요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은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한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한계용을 많이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한계용 체감의 법칙은 소비량을 줄일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모든 불은 기울기 됐고, 자,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이 얘기를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조금 더 어려운 김에 하나만 더 나갑시다. 2개의 상품 X, Y가 있다라고 합시다. X는 예를 들어서 사과고 Y는 커피라고 얘기해도 좋고 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과와 빵 이 사이에서 사과에 대해서도 이런 식이 성립할 겁니다. MUX는 람다 PX, MUY도 람다 PY와 같을 겁니다. 이 2개씩 사과에서도 한계형이 가격 이거와 같고 빵에서도 같다면은 이 2개의 식을 람다에 관해서 풀어가지고 일치시키면 3번째 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로부터 요 식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자, MUX 람다에 관해서 첫 번째 식을 풀어서 람다와 일치시킨 2번째 식과 일치시키면 바로 요 식이 나옵니다. 요 얘기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과 이론어치의 한계효용과 빵 이론어치의 한계효용이 돈 이론의 한계효용과 마찬가지로 일치해야 된다. 2개의 이론어치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써니가 일정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돈 이론을 사과를 사 먹어서 자기의 만족을 증가시키거나 빵 이론어치를 사 먹어서 자기의 만족을 증가시키거나 만족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일 어느 한쪽이 더 높다고 합시다. 사과 쪽이 더 높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쓸 때 지속성의 원칙은, 경제 원칙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면은 빵을 이런어치 덜 사 먹고 사과를 이런어치 더 사 먹으면은 내 만족이 증가하겠네. 따라서 이 사과를 이런어치 덜 사 먹는 그런 대안을 갖다 해보세요.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추가 이득은 뭡니까? 빵, 사과 1원어치가 주는 만족입니다. 추가 비용은 뭡니까? 빵 1원어치를 감소시키면서 희생하는 만족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행동을 선택해야 되죠. 빵 1원어치를 덜 사 먹고 사과 1원어치를 더 사 먹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걸 한계형 균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효용이 모든 상품에서 서로 같아야 된다. 이 얘기는 그러면 람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건 2개의 상품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3개의 상품이 있어도 4개의 상품 또는 N개의 상품, 100개의 상품이 있어도 다 성립되겠죠. 그러면 모든 상품 이론어치 한계형이 다 같도록 해야 되니까 람다라는 것이 돈 이론의 한계형이라는 게 상당히 잘 정의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잘 정의가 된다고? 돈 이론어치 한계형에 돈 이론은 맛이 없는데요. 그러면 돈 이론어치를 가지고 빵을 사 먹을 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를 사 먹을 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비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행동이라면 돈 이론의 효용이 빵에서나 사과에서나 다 일치하니까 이미 하나를 골라가지고 사과 사 먹을 때로 해도 좋고 빵이라고 해도 좋아. 상관없어. 2개는 똑같을,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바꿔 얘기하면 돈 이론의 한계용은 잘 정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볼까요? 돈 이론의 한계용은 만일에 모든 상품의 한계용이 체감을 하면 람다, 돈 이론의 한계용도 사람이 점점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모든 물건을 더 많이 사 먹게 따라서 점점 줄어들겠죠. 따라서 부자의 이론의 한계용은 가난한 사람의 이론의 한계용에 비하여 어떨 것 같습니까? 신동욱 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자네 이론의 한계형과 빌 게이츠의 이론의 한계형은 어느 쪽이 더 클까? 자네가 클까? 빌 게이츠가 클까? 이론의 한계형, 돈 이론의 한계형은 자네가 클까? 빌 게이츠가 클까? 제가 더 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빌 게이츠는 자네보다 훨씬 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을수록 한계형 체감의 요청, 이론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 빌 게이츠는 이미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어서 이론을 더 써가지고 빵을 하나 조금 더 사 먹는다고 느끼는 만족은 이미 빵을 충분히 많이 먹어서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나는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에 하이라이트라고 할까 이걸 갖다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은 이 얘기입니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입니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은 사실 뭐냐면 지금부터 약 1776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50년 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영국에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경제학의 교과서, 제일 처음에 쓴 교과서라고 부를 만한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제기한 퍼즐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늘 패러독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겉으로는 나타난 현상이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이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거를 역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제기한 역설은 이겁니다. 왜 물 한 방울의 가치는 다이아몬드 한 방울의 가치보다 작을까? 왜 그게 역설이냐면 물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다이아몬드는 있으면 아름답고 좋지만 그거 먹을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워서 좋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관련된 보다 본질적인 물 한 방울의 가치는 거의 무시할 만큼 작은 데 비하여 다이아몬드 한 방울의 가격은 왜 어마어마하게 높을까? 이게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입니다. 이거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멜더스가 그렇고 데이비드 리카도가 그렇고 칼 마르크스도 그랬고
아주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어도 이 문제에 답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건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회피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답이 될 때까지는 무려 150년, 2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고서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계효용 악파라는 사람이 소위 한계효용 시감의 법칙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 설명의 그래프를 갖다 잠깐 봅시다. 이건 이렇습니다. 나는 물의 한계효용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바로 물의 한계효용을 묘사한 겁니다. 물의 한계효용을 MUW라고 표시했죠. 점점 내려옵니다. 아주 높은 수준에서 점점 내려옵니다.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은 왼쪽에서 빨간색 직선으로 표시됐습니다. 낮은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빨리 내려와서 보다 훨씬 더 빨리 0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물의 존재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W바만큼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D바만큼 있습니다. D바만큼 조금만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단위의 효용은 물이 원래부터 높이 출발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효용, 여기서 PW라고 표시됐습니다만 PW는 다이아몬드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효용 PD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계효용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계효용은 다이아몬드보다 물이 작습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총효용은 어떠냐?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는 한계효용을 계산할 때, 여기서 한계효용입니다.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한계효용을 계산할 때, 자, 한계효용, 저것이 어떻게 느리게 올라가네요. 느리게 변화가 됐습니다. 한계효용을 계산할 때 총효용을 차례로 차분해서 구한 겁니다. 50 빼기 0은 50, 90 빼기 50은 40, 120 빼기 90은 30, 140 빼기 120은 20. 그러면 거꾸로 한계효용에서 총효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한계효용을 차례로 더해가면 총효용이 됩니다. 0 더하기 50을 더하면 50, 50 더하기 40 하면 90, 40 더하기 30 하면 120, 120 더하기 20 하면 140. 즉 한계효용을 전부 합하면은 4개째까지 한계효용을 전부 합하면 4개의 총효용이 계산이 됩니다. 이거 뭐 이상한 얘기도 아니죠. 차례로 차분한 거니까 차례로 더해가면 원래의 값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이 미분이라는 건 이거를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아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이 구간 거를 다 더해가면 총효용이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한계효용을 0에서부터 W바까지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다 구하면 또는 적분하면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의 총효용이 됩니다. 이 총효용을 여기서 파란색 음역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게 물의 총효용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총효용은 한계효용을 0에서 D바까지 그 아래의 면적을 구한 겁니다. 빨간색 면적 부분입니다. 물의 총효용이 다이아몬드의 총효용보다 엄청나게 더 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단위의 효용은 다이아몬드 쪽이 더 높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얘기를 이재훈 군한테 좀 물어봅시다. 이재훈 군 이렇게 묻습니다. 신이 어느 날 자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훈 군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과 모든 다이아몬드 중에 네가 선택한 하나를 다 너에게 줄게. 너는 그럼 물을 선택할 테냐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테냐. 다만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면 세상 모든 네가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고 대신 물이 없으니까 너는 생명을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물을 주면 너는 다이아몬드는 못 받는다. 대신 살아가기는 할 것이다. 이재훈 군 어느 쪽 선택하겠습니까? 물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네, 예? 저는 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입니다. 다이아몬드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재훈 군에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이제는 다시 두 번째 선택의 기회를 주마.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은 그대로 둔 채로 물 한 방울을 더 주랴. 네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둔 채로 다이아몬드 한 방울을 더 주랴. 다만 가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자면 너는 이미 먹을 물, 씻을 물, 설거지할 물, 목욕할 물, 샤워할 물, 잔디밭에 줄 물, 거기다가 정원에 있는 큰 풀장을 가득 채울 물을 가지고 있다. 물 한 방울 더 줄까? 다이아몬드 한 방울 더 줄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제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것 이제는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물 준다고 그러면 에이, 뭐 한 방울이 아니라 주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한 바퀴에서 그것도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두 바퀴에서 아이고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그 상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한 방울이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거든요. 자, 나는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식이 잘 안 바뀌네. 저 조금 느립니다. 저쪽으로 가서. 자, 요 마지막 식, 요거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식. 이게 느리군요. 요 식을 보면 X를 물, Y를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물 이론의 한계형과 다이아몬드 이론의 한계형이 같아야 됩니다. 이 식을 약간만 변화시키면 물과 다이아몬드의 한계형의 비율과 가격의 비율은 같아야 되겠죠. MUX 나누기 MUY는 PX 나누기 PY에 일치합니다. 즉 한계형의 비율과 가격의 비율은 일치합니다. 가격은 결국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형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가격은 결국 한계 효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이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전체 효용, 총효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지막 한 단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책에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회탐색 여러분들 책에는. 이 보모에게 주는 베이비시터나 보모에게 주는 시간당 임금에 비하여 에어컨 수리공에게 주는 시간당 임금이 2배, 3배만큼 높다. 부모는 애들보다 자기 자녀보다 에어컨이 더 소중한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에어컨 수리공은 희귀하니까 전체의 가치로서 에어컨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에어컨 공이 상대적으로 보모에 대해서 희귀하니까 희소하니까 더 높은 임금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총효용과 한계용을 비교하는 걸 혼동하지 마세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격은 마지막 한 단위가 중요하답니다. 자, 이제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이 어떻게 될까를 아까 이미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아까 박희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자, 연속이면 MUQ는 람다 P일 때 P가 올라가면 Q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P가 올라가면 틈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MUQ도 올라가야 된다.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MU가 감소하니까 Q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한계용 체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먼저 좀 자세히 설명합시다. 인센티브가 뭐길래?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는 포상, 이걸 갖다 우리는 플러스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는 일종의 처벌, 이거를 마이너스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장려할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줍니다. 이건 플러스 인센티브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점이 너무 나쁘면 학사 경고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 나는 사람의 어떤 수량을 결정시키는 행동이 이렇다고 그랬죠.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수량을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것이 아주 어스비슷하게 엇갈리고 있을 때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사람의 선택을 크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은 인센티브가 사람에게 거대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동의합니까? 약간의 인센티브가 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제학은 어떤 점에서 이거를 갖다 중시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게 경제학에서 대단히 중요해서 경제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은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경제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이해하고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행동을 장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행동이 가져오는 추가 이득을 늘려주거나 추가 비용을 줄여주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줄여주거나 세금을 내거나 해서 비용을 늘려주거나 처분하면 됩니다. 이런 셈입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사과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선 농사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우리나라의 사실 농업은 상당한 정도로 동남아에서 이주한 노동자에 의존을 하는데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농촌에서 상당한 인력난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장마로 수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태풍이 몰아닥치면서 많은 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값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든다. 생산은 어떻게 될까요? 낙과가 떨어진 거라도 열심히 보호할 동기가 농부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이 소비자에게는 비용이지만 농부에게는 이득입니다. 농부는 사과를 하나를 생산해서 공급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1,000원 받던 것을 이제는 1,200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는 늘어나고 생산은 줄어듭니다.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면 농부에게는 생산을 너무 많이 하지 마,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그래놓고 소비자들에게는 야, 가격이 싸졌으니까 좀 사과 좀 많이 사 먹어 라고 장려하는 셈이죠. 가격은 그런 식으로 등락을 계속합니다. 가격은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경제 전체에서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랬지만 생산해 놓고 소비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격의 변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서 생산과 소비량이 자발적으로 같아지도록 조정을 합니다. 내버려도 저절로 시장에서 가격이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생산과 소비량을 경제 전체에서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장착해 놓은 것이 사실은 대단한 거지요. 이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놓는다,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거에 중요한 예를 하나 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는 책을 돌려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좋은 인센티브의 예를 반드시 들어두고 싶습니다. 두 형제에게 케이크를 사이좋게 나눠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 여기에 중요한 아이디어는 솔로몬과 같은 아이디어는 형이 케이크를 나누고 동생이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생은 어떤 거를 고를까요? 큰 쪽을 아마 고를 겁니다. 좋은 쪽을 고르겠죠. 그러면 형은 그걸 미리 예상해야 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작은 쪽이다. 그러면 자기가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쪽을 가급적 크게 해야 됩니다. 작은 쪽은 0.5에서
0 사이입니다. 그쪽을 가급적 크게 하려고 하면 최고로 크게 하는 게 0.5입니다. 결국은 테이크를 정확히 잘라야 됩니다. 반으로. 자, 수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x와 1-x, x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x와 1-x 중에 작은 쪽이 자기 겁니다. min x 1-. 그 작은 쪽을 가급적 크게 max min x 5와 1-x. 그러려고 그러면 둘 중에 작은 쪽이 가급적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스타 그 해는 0.5가 되도록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형은 자동적으로 이걸 고르게 달게 되고 둘 사이가 형이 그랬다는 걸 믿고 동생은 아무 쪽이나 골라도 됩니다. 그러면 서로 눈치 안 보고 자연스럽게 우애 있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지만 대단히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래서 북부의 어느 지역에서는 땅을 나눌 때도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갑이 나누게 하고 을이 고르게 하고 형제가 아니라도 그런 일이 종종 이루어진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5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2차 효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차 효과. 1차 효과가 2차 효과가 뭐냐라는 얘기부터 합시다. 1차 효과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드러나는 단기적, 당장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2차 효과는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나타나면서 나중에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2차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맥주 5,000cc짜리 2조끼를 먹으면 우선은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다는 건 1차 효과입니다. 2차 효과는 뭘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가 생길는지 모른다. 2차 효과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도 있죠. 1차 효과는 입에 쓰다. 2차 효과는 병이 낫는답니다. 1차 효과, 2차 효과.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효과도 다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정책이나 이런 거를 디자인할 때, 인센티브를 디자인할 때, 아까 설계할 때 말입니다. 1차 효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경제 효과, 좋은 경제학자는 2차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당장은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 나중에 나쁜 효과가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또는 적어도 그 경중을 잘 비교해 나가야 됩니다. 2차 효과를 감안해서도 역시 1차 효과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2차 효과를 다른 사람이 우선 모른다라고 해서 그냥 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구축효과와 풍선효과입니다. 구축효과는 좋은 행동을 장려해서 다른 좋은 행동을 쫓아낸다는 것. 그걸 구축, 쫓아낸다라고 해서 구축입니다. 축구할 때 공을 찬다라는 것처럼 쫓아낸다. 크라우딩하고 쫓겨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죠. 풍선효과는 볼룬.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죠. 우선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군데서는 줄이지만 그것이 다른 더 나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할 때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구축효과의 한 예로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세계 기독연맹의 수단 노예 활동을 왜 반대했을까? 사실은 이것이 1990년대 얘기입니까? 세계 기독연맹 크리스찬 솔리데리티 인터내셔널에서는 그 회원들의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불쌍한 수단의 아동 흑인 노예들을 사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돌려보내는 걸 국제 아동 보호 기금 유니세프라고 합니다. 유엔 산하의 기구입니다. 거기서는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기독연맹에서 그런 활동을 하니까 수단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질범들이 다른 데서 노예를 더 많이 잡아와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런 노예의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구축효과죠. 구축효과의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더 나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인질범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아동 남자 아이들만 팔고 여자애들이나 부녀자나 연소자 또는 노약자는 풀어줬었는데 이제는 그들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이제는 노예 시장의 값이 올라가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값이 덩달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팝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착한 의지에서 한 일이 결과는 오히려 나쁜 결과가 돼서 아동보호기금에서 그러지 마라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 풍선 효과의 다른 이해는 이런 것이 있죠. 국제 엠네스티 운동본부 엠네스티에서 2015년에 각국 정부의 성매매를 범죄로 단속하는 것을 중지해달라. 원래 그 범죄로 단속하는 건 선한 의미지만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노예 해방의 효과가 그렇습니다. 이제 6번째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이득과 비용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이득과 비용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얻느냐, 어디까지 얻을 거냐라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사과 20개가 아니라 티셔츠 2만 원짜리 티셔츠를 산다라고 합시다. 이 티셔츠를 사면서 그 가급적 싼 데 가서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안역 앞에는 100개의 가게가 있는데 어떤 가게에 50개의 가게에서 2만 원을 부르고 25%는 2만 2천 원을 부르기도 하고 다른 25%에서는 18,000원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느 가게가 얼마를 부르는 것인지는 가서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서 가게를 탐색해서 탐방해서 그걸 물어보려면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걸립니다. 내가 시간과 비용이 걸린 비용이라는 건 다리 아프다라는 얘기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비용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그 시간에 알바를 못 하잖아요. 5분 동안이든 5분 동안 알바를 못 합니다. 그 가격이 500원이라고 합시다. 다리 아프고 시간 드는 값이. 한 가게를 찾아보는데 500원만큼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몇 가게를 둘러보고 나서 사야 할까요?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윤현정 양 한번 대답해 볼까요? 몇 가게를 둘러보고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일반적으로 물어봐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가게를 다 둘러보고 제일 싼 데 가서 사야 될까요? 어떨까요? 한 네 가지 정도의 가게만 둘러보면 너댓 괜찮아요. 가게만 둘러보고 결정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함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첫 번째 가게를 요걸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가게 가니까 18,000원을 딱 부릅니다. 사실은 내가 서너 가게는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서너 가게를 둘러보고 나서 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사버릴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너 가게 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18,000원을 지금 부르는데 이거 혹시 다른 데서 더 싸게 부를 수도 있으니까. 가정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서너 사람은 만나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우자 후보가 나타났는데 그야말로 완벽해요. 백마탄 왕자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너 사람만 더 만나보고 올게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 조금 내가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실은 미리 정해놓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18,000원 가게 최고로 최하로 싼 데서는 그냥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가게에서 22,000원을 불러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게엔 2만 원을 불렀습니다. 자, 이 경우에 생각해봅시다. 2만 원 여기서 살까? 아니면 한 군데 더 갈까? 어떻습니까? 윤현정 양,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두 번째 가게에서 예? 여기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 더와 추가 이득, 추가 비용을 비교하는 것 똑같은 논리입니다. 한 군데 더 가보면은 말입니다. 정보를 얻는데 그런데 그 경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18,000원을 찾는 경우뿐입니다. 2만 원, 2만 2천 원을 불렀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은 얼마입니까? 25%입니다. 얻는 이득은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기대 이득은 2,000원 곱하기 4분의 1, 500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더 가보는데 드는 비용이 역시 500원입니다. 이득과 비용이 같습니다. 추가 이득, 추가 비용이. 무차별합니다. 그런데 저쪽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온 비용 500원, 확실한 500원을 아끼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그냥 삽니다. 이렇게 사는 가격을 유보 가격이라고 합니다. 얼마 이내면 사야 되겠다. 유보 가격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모를 때는 더 가격을 훑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가격에 대한 확률 정보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보 가격을 바로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미리 요 수준이면 수락해야 되겠다. 배우자, 직장, 학점 이런 걸 할 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최선입니다.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얘기는 과학적으로 학습하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똑같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득과 비용을 제대로 추정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몇 그루만큼 심을까라는 것은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필요로 하고 미래에 대한 긴 예측을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히 사과나무의 경우는 앞으로는 사과 가격이 어떻게 되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인건비는 얼마가 들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추정을 해야 되니까 제법 복잡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예측을 할 때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과학적인 사고라는 건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이 맞는가 여부를 현실의 관찰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고 그러면 그 이론이 맞으면 이론을 다시 더 정확하게 세우되 안 맞으면 그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의 예로서 나는 이 얘기를 내므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죄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눈을 감게 하고 모자를 씌워줬는데 그 모자가 빨간 모자인지 하얀 모자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색깔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무슨 모자를 쓰고 있는지는 보이기는 하지만 말해줄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그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저녁 때 한 차례 기회를 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지만 조심해라. 만일에 하얀 모자를 쓴 채로 감옥을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한다. 따라서 나가긴 나가되 빨간 모자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을 때만 나가라. 첫날 저녁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도 감히 일어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역시 아무도 일어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셋째 날이 되니까 세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벌떡 일어나서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교도소장은 관대하게도 세 사람 모두에게 빨간 모자를 씌워줬던 겁니다. 왜 빨간 모자를 세 사람에게 모두 씌워주면 세 사람은 첫날도 둘째 날도 가만히 있다가 셋째 날이 돼서야 자기가 빨간 모자를 썼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 주 수업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거에 대한 다른 퀴즈는 금주, 토요일, 일요일 이번에는 진짜로 문제를 선정해서 냅니다. 8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을 맞으면 됩니다. 자, 이제는 자료 공유를 마치고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내주에 만납시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내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예. 나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은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